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동상이몽 그 카드하고 검사지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건데 카드나 이제 검사지를 만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선생님께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나한테 어려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학부모. 학부모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학부모는 일을 가장 많이 하세요. 왜 학부모 관계가 가장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운데 아이가 껴있으니까 그렇겠죠. 응? 가운데 아이가 껴있으니까 저희가 가운데 아이가 껴있으니까. 네. 요즘에는 또 아이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근데 엄마는 아이만 쳐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폭넓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면 보통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제 부부관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엄마들도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하고 관계가 조금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내의 언어를 좀 많이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아내가 오늘 저녁에 뭐 황태국이나 끓여 먹을까 이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황태국 끓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오늘 저녁에 외식은 외식 같은 게 나갈 경우에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저하고 이제 그 아내하고 네 가족인데 예전에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거를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간다는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당신은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좀 아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상이몽 카드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의 언어를 좀 알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라든지 소통 이런 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원장님들이 원에서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카드 같은 거 그 뒷면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서로 좀 뭔가 행복했던 기억이라든가 이런 걸 떠올려 보게끔 하고 뭐 카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걸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동상이몽 성격용 기본 이해 그다음에 카드 검사지 그다음에 우리 이정미 우리 전임 센터장님이 지금 뭐죠?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께서 전에 제가 그 연구소에서 스터디를 한 것이 있는데 상담 기법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성격용의 기본 어떻게 보면 원리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를 좀 나타내는 표예요. 아마 우리 원장님들께서 보통 칼융의 성격 유형론 분석 심리학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 아이 의학 내향이죠. 그다음에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칼융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성격 유형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리지표인 그 SN 이제 감각 직관 그다음에 사고 감정이 심리지표인데 심리지표하고 태도지표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이제 결합을 해서 8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융은 물론 사람을 뭐 8가지로 나누고자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의도는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 근데 공통점을 나누다 보니까 한 8가지 공통점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우리는 요즘에는 뭐 8가지 분류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의도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 칼융의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가 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MBTI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그 모녀가 미국에 있는 그 모녀가 이제 만든 게 MBTI.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융의 이론에 없는 J하고 P라는 지표가 마지막에 들어있잖아요. 이 판단과 인식이라는 그런 지표인데 이거를 지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MBTI에서는 사람을 16가지로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되는 거죠. J하고 P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J하고 P라는 지표는 소유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은 저작권을 MBTI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I나 TF, SN은 우리가 그냥 가져다 막 써도 돼요. 그건 이제 융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런 저작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J하고 P라는 지표를 우리가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려면은 MBTI한테 저작권 그런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동상이몽, 성격령, 카드 또는 검사지 이거는 융의 이론 중에서 EI하고 TF 판단 지표에서 TF라는 판단 지표하고 태도 지표인 의향, 내향 이것만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T하고 F잖아요. 그러니까 T하고 E하고 결합되면 TE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T하고 I하고 결합되면 TI 그 다음에 FE, FI 해서 4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 어떻게 보면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MBTI든 또는 우리 동상이몽 성격 유형이든 이것들을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심리 위계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주기능 뭐 이렇게 또는 뭐 1차 기능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이 주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강아지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소 때 강아지형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아지형이 만약 강아지형한테는 주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주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형한테 보완할 건 어떤 걸까요? 강아지형은 어때요? 감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뭔가 의사결정 같은 거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나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가 필요한 거예요, F인데 T. 그래서 이제 의향, 내향은 제가 태도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 기능 중에서 F에 말하자면은 부기능은 T예요. 그래서 IT, 비버형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이나 원칙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형한테 있어서 부기능은 비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기능은 어떤 거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3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아지형한테 3기능은 돌고래형이에요. 그 다음에 열등기능은 이제 우리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거. 그래서 강아지형한테 열등기능은 뭐죠? 사자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원래 이제 융의 이론에서는 그게 명확해요. 융의 이론에서는 8가지로 나눴다고 그랬고 MBTI 16가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주기능이 MBTI에서는 주기능이 이제 합리적 기능이 뭐 T와 F도 있고 SN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능이 만약에 판단 기능이면 부기능은 감각 SN을 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SN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T에 보완해 준 것 F를 보완해 주는 것 T 이런 형태로 간략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방향도 MBTI에서는 E나 I, E가 말하자면 주기능이면 I가 보완 기능으로서 맞아 부기능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융의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향형, 외향형 이건 태도 지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TF하고 SN이 나오는데 T는 판단 기능이죠. F도 판단 기능이에요. T는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F는 가슴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향하고 외향하고 이제 합쳐져서 TI, 그다음에 TE, 뭐 FI, FE 이렇게 돼 있죠. 융의 이론에서는 TF 판단 기능을 합리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리적 기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고 기능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확해요. 쾌, 불쾌, 예를 들어서 정, 부 이런 식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합리적 기능은. 근데 여기서 SN은 비합리적 기능이에요. 이거는 인식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감. 그게 이제 S형들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N 직관형의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인식하냐면은 영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내 감에는 이번에 이럴 것 같아. 근데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봐. 이러면은 감각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뜬구름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말하자면은 EI하고 또 결합이 돼서 SI, 뭐 SE, NI, NE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TE하고 TI는 그러면 E가 붙은 거, I가 붙은 거의 차이는 어떤 거냐?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TE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목표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E는 그 목표나 성과가 외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을 성과로 인정해요. TE는. 근데 TI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남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잘했으면 잘한 거지. 목표였으면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FE, FI도 마찬가지예요. FE는 감정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FE는 어떻게 좋아하냐면 그 사람의 옷 입은 거라든지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FE들이 갖는 것 특징이고 I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 왠지 끌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F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TE, TI, TE를 우리는 사자형의 비유를 한 거예요. TI를 비버형, 그 다음에 FE를 돌고래, FI를 비버형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감각 직관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은 뭔가를 인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지, 받아들이는 건데 SI를 가진 사람과 SE를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SE를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뭔가를 눈에 딱 봤잖아요. 야, 너 뭘 보고 왔니?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눈에 보면 그대로 그려요. 사진 찍듯이. 그런데 SI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왔어요. 보고 온 것에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자신이 과거에 봤었던 어떤 것에 비춰가지고 내가 예전에 봤었던 어디에서 봤었던 어떤 그런 풍의 뭔가 이런 식이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이런 것과 결합이 돼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주기능들이에요. 말하자면 TI, TE 뭐 이런 것들 주기능인데 MBTI나 융의 이론에서는 그 사람의 주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MBTI가 16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기능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되게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MBTI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INFP, 뭐 INFJ 이런다고 해서 둘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기능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기능이 같으면 되게 비슷할 확률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융의 이론하고 MBTI를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 좀 비교해 놓은 거예요. EI, SN, TF, 그다음에 JP 여기까지 쭉 하면 이게 MBTI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J하고 P는 빼면은 위쪽으로는 융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BTI는 유형은 어때요? E 아니면 A잖아요. E 아니면 I잖아요. 그 다음에 S 아니면 N인 거고. 그 다음에 T 아니면 F, 그죠? J 아니면 P. 이래서 뭐 저쪽끼리 막 좀 ESTJ도 있고, 예를 들어서 INFP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ENTJ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좌측에 있는 거다 우측에 있는 거 하나씩 어쨌든 결합이 돼서 MBTI는 16가지로 나누게 돼요. 우리 이승자 회장님 혹시 MBTI 유형 혹시 아세요? 뭐죠? ENFP. 네, ENFP. 이런 식으로. 응? 완전 반대. 두 분이 완전 반대세요? ENFP. 그러면 ISTJ입니까? ISTJ. 그래서 두 분이 다른데 어때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네. 성숙한 거예요, 되게 그러면. 성숙하죠. 말하자면 성격이 정반대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성숙하면은 되게 또 그게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거를 상대방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팀빌딩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장이야, 팀장이야 이랬을 때 내 가까이에 있는 직원을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까이 두는 직원이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그 리더는 사실은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어차피 내가 가진 강점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나하고 다른 유형을 가까이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그런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BTI 16가지 유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것은 뭐예요?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응? 내향이라는 물론 공통점도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IF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MBTI 이런데 우리로서 따지면 저 4가지 유형이 우리는 강아지 유형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한번 여기 보면은 됐어요? ISFJ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INFJ, ISFP가 있고 INFP인가요? 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를 알려면 제가 이 사람들의 주기능 이런 것들이 동일하면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보면은 J로 끝나잖아요. J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P가 있고 그잖아요. P가 있고 이렇게. 자, J는 판단 기능이에요. 판단 기능. 그러면은 판단 기능은 어떤 것이 판단 기능이에요? 판단. 머리로 판단하는 게 있고 저희 가슴으로 판단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판단은 그래서 F나 말하자 이 자리에 있는 게 판단이네요. 판단. 그죠? 근데 이 T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이 J는 판단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얘를 가리켜요. 얘를. 그 다음에 P는 인식 기능이에요. 인식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 알아차린다 이런 건데 인식 기능은 SN이 인식 기능.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사람들. S. 그죠? P는 그래서 이렇게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S나 N을 가리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을 찾을 때는 J나 P가 가리키는 것을 외부로 써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가리키는 것을 E를 붙여주는 거예요. 일단 E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심리 기능인데 E니까 나머지 하나에는 I를 자동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기능, 부기능은 주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능이 외향이면은 부기능은 내향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판단 기능이기 때문에 인식 기능이 또 부기능이 되는 거고, 없는 것들. 그래서 얘도 I를 붙는 거고, 여기도 여기 I에 붙는 거고, 여기 I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I가. 그런데 이 앞에 여기가 I잖아요. 내향형들이잖아요. 내향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향에서는 I가 붙은 거. 이게 주기능이 돼요. 이게 주기능. 부기능은 두 번째 거. 나머지 하나. 그러면 주기능이 이거잖아요. 부기능이 이거고 얘의 반대가 3차예요. F의 반대는 T죠. E의 반대는 I예요.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S의 반대는 N이잖아요. 그 다음 I의 반대는 E.
이렇게 해서 얘가 주기능, 부기능, 3차, 열등 기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J가 이제 J는 T를 가리켜 얘를 E를 붙였고 I를 붙였는데 I다 보니까 NI, I가 붙은 게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기능이 이게 두 번째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TI가 되겠죠, 당연히. 이거 그 다음에 NI잖아요. N의 반대는 S, 그 다음에 I의 반대는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P인데 S가 E가 붙었고 FI가 붙었잖아요. FI가 주기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SE가 부기능, 그 다음에 3차 기능 SE의 반대니까 NI, 그 다음에 FI의 반대니까 TE, 그죠? 얘는 어때요? 얘는 FI, I 붙은 게 FI, 그 다음에 또 NE,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하고 반대니까 SI, F의 반대니까 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기능이 같은 애가 누구예요? 얘만 주기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SFP하고 INFP는 되게 닮아 있어요. 예, 주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주기능을 알면은 내가 어떤 것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INFJ라는 유형인데 저는 내향 직관이 저희 주기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직관을 발휘하긴 하는데 그 직관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뭘 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그게 바로 연결되는 직관이 아니고 내한테 다시 들어와서 내가 재해석을 해서 뭔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직관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약간 좀 뜬금없는,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등 기능이 SE예요. 뭔가를 눈에 보면 그대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 직장 다닐 때도 저희 직원이 저를 태우러 항상 오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 번호를 제가 기억을 못해요. 한참 동안. 근데 무슨 일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런 걸 기억을 내가 안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SE가 열등 기능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동상이몽에서는 SN이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SN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남아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여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강아지형인 거예요. 강아지, 순수하게 강아지. 그런데 우리는 F하고 T가 남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돌고래형 강아지, 이건 비버형 강아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은 강아지인데도 주기능, 부기능 이런 열등 기능을 따져 보면은 나머지 것들을 제거하고 보면은 순수한 강아지 또는 FE가 좀 가미된 강아지, 그 다음에 TI가 좀 가미된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같은 강아지라도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MBTI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제가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진행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장님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어쨌든 이 동상이몽 카드나 동상이몽 성격 유형이 그냥 맘대로 한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MBTI 관점이라든지 분석심리학 이런 것들에 좀 기반해서 나름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럴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어디 강의를 가서 하는데 이제 MBTI를, 저도 이제 MBTI 전문가이긴 하지만 MBTI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분석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기능이 강아지고 부기능이 비버라고 하면 주기능, 부기능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 MBTI는 SN이 있기 때문에 TF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판단기능하고 인식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보완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단기능만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보완 관계를 주기능, 부기능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활용한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건 이해를 아마 하실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심리기능의 일계를 찾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끝나는 것이 J로 끝나냐 P로 끝나냐를 먼저 보고, 우리 이승자 회장님 한번 볼까요? 아까 이승자 회장님이
ENTP라겠나요? 아니, ENFP. ENFP. ENFP잖아요. 그러면 P가 가리키는 것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 그러면 네, 근데 여기가 E잖아, E. 그래서 이승정 원장님은 E를 가리키는 주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NE가 주기능이에요. FI가 부기능. 3차 기능은 TE가 되겠죠. 그 다음에 SI가 되겠죠. 이게 말하자면 이승장 원장님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관력이 말하자면 뛰어난데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되게 그래서 직관을 발휘하는데 되게 실리적으로 직관을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한때 강의를 할 때, MBTI 강의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던가요? 누구 때 그 김정은하고인가 그 도보다리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인가요? 저기요? 문재인 대통령이 때나? 예, 그랬잖아요. 그때 MBTI 강의를 기능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제가 부기능하고 의향 직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땅을 어디다 사면 좋을지 그걸 생각을 했대요. 그게 의향 직관형의 사람들이에요. 내향 직관형은 그럼 어떨까요? 할 때 내향 직관형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봄이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승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직관력을 발휘하는데 그 직관이 어떻게 보면 현실 바로 보면서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I가 이런 부분들은 열등 기능이에요. 뭔가 아까 같이 그 뭔가를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데 그걸 갖다가 뭔가 이렇게 자기 내부에서 뭔가 변화돼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동상용 성격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EI, TF로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용 체계는 융의 8유형론을 기반으로 하되 인간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반대편 판단 기능. 판단 기능밖에 없으니까 T 아니면 F, F 아니면 T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판단 기능을 보완적 부기능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정 같은 경우는 비보형이에요. 부기능이. 그래서 너무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객관적인 이제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보형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비보형이 이제 부기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자형하고 돌고래형도 어때요? 사자형들은 목표와 결과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형 쪽에 있는 즐거움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돌고래형이 보완 기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쪽에서 사용하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는 좀 되시나요? 잘 안 돼요? 강아지 이렇게만 생각해 두면 강아지한테 필요한 기능, 보완 기능, 강아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랄까 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은 비보예요, 비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검사지를 하게 되면 검사지 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혹시 여기서 강아지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강아지형. 강아지형이잖아요. 강아지형인데 2차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강아지형인데 2차가 비보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잘 발달이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강아지형인데 2차가 예를 들어 돌고래가 났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발달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보고 내가 발달을 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이런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이게 필요해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도. 그래서 항상 사자의 부기능은 뭐예요? 그러면 돌고래, 그렇죠? 돌고래의 부기능은 뭐예요? 사자. 비보의 부기능은요? 강아지. 그런 식으로. 열등 기능은 어차피 대각선 쪽이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놨는데 사자는 이제 주기능이 사자고 부기능은 돌고래, 3차 기능은 비보죠. 2차 기능의 반대가 3차예요. 열등 기능은 주기능의 반대, 사자의 반대니까 이제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고래 주기능은 이제 돌고래고 부기능이 사자. 그 다음에 3차 기능은
2차 기능이 반대니까 사자의 반대니까 강아지.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은 돌고래의 반대니까 비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상이몽 성격 유형이란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하고 이제 그걸 좀 요약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동상이몽 성격 유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2015년도인가 나왔었어요. 이제 동상이몽 카드를 처음 만든 게 2016년도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어떤 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갖는 심리학적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 또 객관화 시켜놨다는 그런 점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도 그렇게 한번 눈에 보이도록 좀 시각화 시켜놓고 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좀 보는 객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오게 된 게 동상이몽 카드다. 동상이몽 성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융의 심리학 이론 및 이론을 활용하되 TF만 우리는 활용했다. 그리고 성격의 시각화 또는 객관화를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각화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시각화잖아요. 객관화는 뭐죠? 객관화는 뭐예요? 객관화는 약간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통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발짝 벗어나서 예를 이런 거예요. 우리 이승자 회장님이 사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승자 회장님이 표현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주관적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걸 좀 벗어나서 야, 사자하고 강아지하고 잘 지내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객관화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좀 덜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거보다는 사자가 어떻게 변하면 강아지형이 좀 이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좌표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우리 현수막으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찍히다 보니까 이제 좌표의 시각화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격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격력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뭐 좀 잘 안 보이는데 ESTJ라는 유형하고 INFP는 정반대 유형이에요. 그죠? ESTJ하고 말하자면 INFP하고 정반대인데 이 두 사람은 그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MBTI에서는 답이 잘 안 보여요. MBTI는 개인의 성찰을 하는 데는 정말 좋은 도구인데 관계를 다루는 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ESTJ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사자예요. 뭐 여기 그리고 INFP는 강아지예요. 사자하고 강아지로 따지면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동상 성격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자하고 강아지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려면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서로한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성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이런 객관화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검사지죠. 검사지는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지 효과는 어떤 거냐면은 처음 검사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청소년들 코칭하고 그럴 때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일단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후에 또 검사를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좌우가 어떤 변화가 눈에 띄나요? 좌우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잘 안 보여? 약점이 좀 수치가 좀 올라가는 약점에서 강아지형이 강아지형이 좀 내려가고 나머지 사자랑 그죠? 사자는 이거지 피부가 조금 올라가는
자, 일단은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 이 친구는 강아지형이잖아요. 네. 이 차가 비버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어때요? 강아지형과 비버형의 점수 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형을 코칭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된다는 것은 부기능인 비버형의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그 기능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버 쪽의 성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건강하게 뭔가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보고 이 친구가 현재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를 제가 들어놓은 건데 돌고래형이죠. 그 다음에 2차가 사자형.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 그리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예시를 들어야 돼요. 돌고래형 쪽에 관련된 그 문항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항 체크해서 이 점수 확인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돌고래형인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항하고 매핑이 된 또 강점,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상이몽 성격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강점 또한 스트레스 시 받는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코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7가지의 차별점 해서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점수 차이 기반의 좌표 시각화. 그래서 성격을 이게 조절의 대상으로 좀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메타포를 활용해서 사자, 돌고래, 강아지, 비버 갖는 어떤 그 성격들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격을 어떻게 보면 객관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심리학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눈에 딱 보면은 어떤 관계라는 것들이 보통 딱 표현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질문 기반 상담, 질문 기반의 강의를 하는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격의 객관을 통해서 비난이 아닌 이해로 이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검사지 말할 때 변화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코칭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격형 EITF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뭐 이런 4장의 카드 활용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카드 4장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그 자기의 성격을 추측해 보는 거죠. 보통 카드 4장을 가지고 추측을 하면 사람들이 그때 본인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게 나야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것들은 이제 원래는 뭐 카드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검사 카드에 있는 내용을 앞에 지금 옮겨 놓은 그 검사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잠깐 해볼 거예요. 그래 또 느끼기 위해서. 검사를 할 때는 현재 내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맞고 틀린 답은 없다. 시간 제한 없으나 너무 고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평소 때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에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 있죠? EITF 있는 표 드린 것 중에서 있나요? 요거를 그럼 지금부터 매우 그렇다 하면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하면 1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향, 내향, 그죠? 만약에 뭐 의향은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내향을 할 때 아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걸 보면 돼요. 같은 예를 들어서 의향의 첫 번째가 아니요. A4로 용지로 되어 있는 거. A4 용지로 되어 있는 거. A4 용지. A4 용지에다가 제가 출력해 온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또 검사지도 해보면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해보는 게 필요해서 가져왔으니까. 이쪽으로 11 그렇죠. F 쪽으로 19 잘하셨어요. 여기가 내 위치가 되는 거죠. 안 찍었어. I 쪽으로 10. 네, 여기 했어요. 했어. 그렇게 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위치 찍은 거예요? 네.
누구요? 예. 네네. 네, 괜찮아요. 저기 27이잖아요. 그러면 27. 27에다만 찍는 거예요. 축에 찍히는 거예요. 27. 7만. 예. 그러면 돌고래랑 사자 가운데인 거예요? 그렇죠. 돌고래 성향하고 사자 성향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유양내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기가 같을 수도 있고 영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 하셨죠? 뭐 못 찍으신 분 없죠? 옆에 분이랑도 해서 어쨌든 다 찍으시면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요양량이 똑같아서 0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양량이 똑같아요. 그럼 0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어디에 찍혀요? 사고감정 축에만 있잖아요. X축에 어디엔가 찍히겠죠. 사고형이면 T에 뭐 이래서 4에 찍힌다든지 뭐 F7에 찍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F축에 찍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아지형하고 돌고래형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진 성향을 비슷하게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TF가 똑같아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경우에 따라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이 아이도 다 똑같고 TF도 똑같아서 그냥 중심축에 찍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 찍힐까요? 응?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찍힐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성인 군자 약간 이런 식같이 뭔가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어때요? 뭐 외골수적으로 해서 티를 많이 쓴 사람도 아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요. 감정만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자기가 양보하고 살으니까. 그래서 T 쪽을 강화해요. 그래서 보통 중간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경향을 띄어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0쪽에 찍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학생들 가면은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 나와요. 왜 나올까요? 왜 나오는 거죠?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좀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다 보통이다 했다 그냥 무조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0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할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들이 만약에 원해서 뭐 부모교육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카드나 이런 거 활용하시고 할 때는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찍고 그러면 훨씬 더 부모님들이 좀 설득력 있게 좀 와닿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하실 때 저기 EITF 점수 쓰고 차이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향이 더 크니까 의향의 약자인 엑스트로버전이라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 E를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필링이 이제 앞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제 F를 앞에다 붙인 거고. 그래서 EF형이다, 뭐 IF형이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찍히느냐 하는 거 이제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차이에 이 1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이 11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의향이. 이 11은 어떤 거냐면 약간 상대적인 의미예요. 이 11이라는 것은 의향이 내향보다 11만큼 분명하다. 이런 의미. 의향 11점 이거 아니에요. 의향이 내향보다 11만큼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도 말하자면 감정이 사고보다 얼마만큼 분명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축상에 나와 있는 0에서 28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28점이 의향이 28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향이 내향보다 28점만큼 분명하다 그런 의미로서 거기에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숫자를 표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 성격령별 특징 이런 것들은 제가 크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그냥 제가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 이 관점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형이에요, 사자형. 자, 사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기는 있잖아요. 사자 약하긴 해도. 사자가 이렇게, 예. 사자가 뭐 0, 1, 막 1, 2 이래가지고 소심하게 손 드는 거예요. 사자. 원래 사자는 그렇지 않은데. 소심한 사자. 자, 사자는, 자, 들어볼까요? 자, 사자는 주도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도성. 누가 시키면 오히려 더 안 하는 사람들이 사자예요. 주도성. 그래서 사자의 보통 평소 때 건강할 때 보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결단력, 도전적, 책임감, 뭐 성과 지향적, 목표 지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근데 사자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화를 잘 내거나 고집을 부린다거나 뭐 남을 집에 조종하려는 특징들을 보이는 것들이 사자예요. 이게 사자의 이 모습은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건강할 때건 건강하지 않을 때건 사자로서 보여야 되는 그런 특징들인 거예요. 근데 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사자가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저럴 때 이제 화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일반적 기본적인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의 순서가 있어요. 스트레스 순서. 주기능이 사자잖아요. 부기능 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면 자기 주기능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안 들어 애들이. 그럼 어때요? 그럼 이제 뭐냐면 약간의 자포자기 같이 이런 형태로 아이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됐다로 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 쪽으로 갔다가 사자 쪽으로 강아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자니까 여기 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돌고래는 강아지는 또 어떠냐면 평소 때 어때요? 남을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배려하면 될 줄 알았어. 제가 알아먹을 줄 알았어.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그때부터 이제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는 거. 원래 따지지 않았는데. 비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버 쪽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자같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전이 순서예요. 뒤에 나오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는 우리 검사지에도 이 표가 나와 있어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좀 잘, 이해를 하시면 훨씬 뭔가를 이렇게 강의를 하든 뭘 하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혹시라도 제가 뭐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이승자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승자 회장님 모르면 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동물 보통 강의를 원에서 할 때는 동물 4마리를 가지고 추측해보고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한 다음에 붙여보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4장의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 그런데 우리는 EITF로 지금 한 거잖아요. 카드는 원래 EITF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나의 타고난 모습 중. 그 모습이 좀 더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 2개의 검사 결과가 같다, 비슷하다 이러면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타고난 모습대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2개의 차이가 심해. 그럼 어때요? 나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경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살고 있다. 이런 것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는 이제 검사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검사지. 자, 이 검사지는 또 어떤 거냐면 이 검사지는 카드 4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검사지는 사자의 특징들에 관련된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사자가 건강할 때 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너는 이런 부분에서 몇 점 정도의 척도를 보이는지 표시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 돌고래, 강아지의 특징들을 쭉 나열하는 거기에 대한 표시를 만들기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동물 4마리 아주 간략하게 한 게 좀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검사지예요, 검사지.
뭐야? 이거야 이거 잘. 아니지. 알았어요. 그래프 뭐 어차피 뭐그 일단 숫자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인가 그랬던데 둘째 동생이 카드 가지고 탑 쌓기를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걔가 일반적으로 탑을 그냥 하나를 쌓잖아요. 근데 걔 카드 탑을 2개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탑끼리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건 언니 탑, 이건 자기래요. 둘이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언니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되게 문제가 잘 해결됐던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깊이 있는 어떤 상담의 도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또 오히려 이해를 쉽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은 건데 제가 아버지 교육에 이제 자주 가니까 아버지 교육을 하는데 어느 아버지 한 분이 강의할 때 계속 질문도 많고 대답도 잘 하시고 막 이런 아버님이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코치형 아빠, 완벽한 아빠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우리 이제 그 아버지 교육 하다 보면은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 보통 얼마나 시간을 보내냐 이렇게 그분이 2-3시간은 하루에 이야기한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은 2-3시간 애들이 정말 힘들겠는데 이제 생각하는데 이 아버님은 아이가 뭐들 물어보면은 이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하기는 그래서 2회기 강의했는데 2회기 강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질문이 있대요. 이제 혼자 오셔서 나한테 끝나고. 그런데 아이의 검사지를 갖고 왔어요. 비버형 아빠 아니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이가 사자인데요. 저희 아이 검사지를 보니까 5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강의 시간에 했던 피드백 했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형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게 건강한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뭔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안전하지 못한 그런 환경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주말 부부를 해도 되는데 그냥 다니시는가 봐요. 나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럼 제가 집을 자주 안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들어가셔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센터장님하고 이제 담당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버님 진짜 유명한 분이라고. 강의는 거의 다 들으시러 오신대요. 그런데 한 번도 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보니까 그러고 가신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스트레스 전이 말씀드렸잖아요. 1차로 스트레스는 보통 자기 유형의 스트레스, 과잉 사용함으로써 원래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네. 강아지형은 어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더 우유부단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이제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착하게 굴면 나아지겠지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어때요? 부기능형의 스트레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형이 비버화 되는 거죠. 비버처럼 차가워지고 분석적으로 변해요. 이렇게 냉소적인 단계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단계가 이제 열등 기능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렇게 알면은 스트레스 전이도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 시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자형 1차 독단, 고집, 2차 이제 충동적 일탈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아지형 무력감 이런 식으로 사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전이 시에. 비버형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부족해요. 말하자면 비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비판 계속 하도 뭔가 문제 제기해도 안 돼. 그럽니다. 유축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눈치 보고 이렇게 말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고래형처럼 이제 일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가는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말하자면 어떻게 단계별로 우리가 처방 이런 거 써놨는데 1단계 이제 자기의 그 강점이 지금 유축이 되고 단점이 강화되는 단계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 휴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2차 부기능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의도적으로 예, 이제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이제 위험한 단계, 혈등 기능이 폭주하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는 대화를 중단하고 이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유교와 특징. 그래서 사다형은 예, 그래서 어떤 보완을 하려면은 부기능 쪽을 좀 더 그러니까 어느 유형이 건강한 상태를 좀 더 유지하려면 부기능 쪽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 사자는 원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화되면 어때요? 부기능 쪽이 무시가 되면은 관계라는 걸 무시해요. 그래서 독설적으로 든다든가 이렇게 독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기능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그래서 관계 리더십 이런 쪽이 강화돼야 보다 더 건강한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돌고래는 네, 감정 표현 관계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 사자의 실행력이라든지 논리성 이런 것들이 예, 추가가 돼야 돌고래도 좀 더 건강해진다. 뭐 강아지도 어떤 객관성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어떤 배려를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 비건은 마찬가지로 예, 조화나 감정 소통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은 좀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뭐 리더십이 강하지만 친구와의 의견 소통 시에 그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이런 친구는 이제 지금 사자형이에요.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사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 부기능 쪽에는 관계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예, 말하자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쪽을 자극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상담 사례 이렇게 돼 있듯이 상담 전략은 지시나 통제 자신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질문, 그 다음에 자신의 리더십을 재정해야 하도록 목표나 방향 질문을 하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지, 공감, 전환, 통합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런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자의 주도성과 리더십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자니까. 자신의 강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언어가 여기 민수라는 아이니까 민수는 결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리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 아이가 통제 욕구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답답하겠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전환. 속도보다 방향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거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좀 더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통합해서 아이가 스스로 말하자면 어떻게 변하면 될지. 여기 감정 공감력과 관계 조율력을 통합. 사람 중심의 결정 전에 친구의 의견을 듣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강화지형의 사례예요. 강화지형. 강화지형들은 보통 누가 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면 어때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 예,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 말하자면 속상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지형들도 이런 거죠. 자기주장 훈련, 그 다음에 착한 애 콤플렉스 완화. 그래서 강화지형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각을 좀, 자, 강화지형, 옛날에 강화지형의 대표였잖아요. 지금 바뀌었지만 사람이. 강화지형, 저도 강화지형이라서 저 젊었을 때 생각하면은 누가 뭐 부탁하면은 저 싫은데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속이 좀 안 좋아. 뭐 가슴이 안 좋아. 답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이제 시기가 되면서부터 나한테 좀 더 친절하고 나를 배려하는 게 먼저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강화지형들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배려가 먼저다. 이런 생각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그래서 그게 상대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상대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은이는 친구가 부탁하는 걸 거절하기 어렵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인지해서. 그 다음에 죄책감 하나. 그럴 수도 있어. 하은이는 정말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거절이 나쁨이다는 신념 이걸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진짜 좋은 친구는 부탁을 안 들어줘도 관계가 변하지는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엔 거절이 아니라 네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려워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좀 건강한 여기를 찾아오도록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능, 부기능, 뭐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런 것들 아는 것은 이렇게 뭐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아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그리고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자형은 관계 속의 리더십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돌고래형은 감정 수용 플러스 현실 전환. 강아지형은 자기 기준 확립, 자기 주장. 비버형은 완벽주의 완화, 인지적 재구조화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끝냈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 아까 그 주기능, 부기능, 네. 3기능, 열등기능 딱 네.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생각하기에 주기능을 이제 형별로 그 성격 유형별로 주기능을 사용하고 부기능을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기능적으로만 들면 우리는 주기능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냥 평소 때 사용해요. 부기능은 주기능 다음으로 사용하기가 우리가 좀 더 편해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보완해야 되는 게 네. 부기능이다라고 네, 있어서 네. 부기능을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사자형은 너무 예, 주기능만을 쓰게 되면은 부기능을 못 쓰고 주기능만 쓰면 이게 독단적으로 사자는 독단적으로 돼가는 거고,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 너무 이제 또 막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게 주기능이 폭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말하자면 스트레스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건강하지 않은 것들. 예, 열등 기능. 열등 기능은 사실은 정반대 있잖아요. 심리 기능으로. 열등 기능을 보완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게 부기능을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열등 기능 이런 것들이 그게 열등 기능 쪽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 그 높은 점수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 쪽에 점수가 높다. 그러면 나는 강아지 유형 쪽에 강아지 유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서 제가 성격 강점, 성격 약점이라고 규정한 건 뭐냐면 내 성격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1차, 2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격 강점의 약점도 그 성격에서 1차, 2차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쪽의 약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옆에 딱.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약점이 나오지? 말하자면 강아지인데 사자 쪽에 5점짜리가 많아.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어떤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먼 길 오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지난 9월에 이사를 해가지고요. 그 면목동이라는 데를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오는데 꽤 멀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합정에 살 때는 바로였는데. 그래서 저 애썼어요. 진짜 이런 기회 되게 귀한 기회이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저희